고금소총과 야담. 닭 잡은 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혼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부모 다 여의고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단신으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집 한 채 물려받아 남의 집 굳은 일이나 봐주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일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병고가 있나요? 키우던 닭이 죄다 죽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어디서 매가 한 마리 날아와서 닭을 다물어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 과부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식구도 없이 외로운 몸으로 그 닭 몇 마리 키우는 걸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애지중지하던 닭을 매란 놈이 다 죽여놨으니 그럴만도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대바람에 매란 놈을 빗자루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매 사냥꾼이 들이닥쳤습니다. 매 사냥꾼이란 게 본래 건달 중에 상건달이라 하는 짓이 험하였습니다. 들이닥쳐서 죽은 매를 보더니 다짜고짜 맷값을 물어내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매 사냥꾼이 꿩 잡느라고 매를 풀어놨는데 꿩이란 놈이 마을로 들어와 숨어버렸습니다. 이놈의 매가 꿩은 못 찾고 닭이 눈에 띄니까 닭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매 사냥꾼은 제 매가 남의 닭 물어 죽인 건 안중에도 없고 매 죽은 것만 가지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과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닭값을 물어주면 매값도 물어주겠노라고 버텼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은 험상궂은 매 사냥꾼이 그 말을 들어야 말이죠. 서로 매값 물어내라, 닭값 물어내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이 관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한테 가서 송사를 벌이게 됐단 말이죠. 원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아무래도 과부 쪽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남의 매를 죽이긴 했으되 닭 죽은 걸 보고 분이 나서 저지른 일이고 따지고 보면 매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 매 사냥꾼 잘못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과부는 가난해서 매값 물어줄 형편도 못 되니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일을 꾸몄습니다. 매 사냥꾼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도록 슬슬 말을 끌고 갔습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잡느냐? 그야 꿩을 잡지요. 꿩을 잘 잡느냐? 그렇다마다요. 꿩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값도 많이 나가겠구나. 예, 아무리 두남매도 500냥은 됩니다. 매 사냥꾼이야 그저 매값을 잔뜩 올려받을 욕심뿐이죠. 그런가? 만약에 매를 솔개에 견준다면 어떤가? 솔개보다는 나을 테지. 그렇고 말고요. 그까짓 솔개를 어찌 매에 견주겠습니까? 솔개는 대개 무엇을 잡느냐? 닭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러지요. 솔개도 값이 많이 나갈까? 그까짓 솔개야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값도 없죠. 이쯤 제 입으로 술술 주워 섬기니까 원님이 뭐 더 힘들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됐다.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으니 내 매가 닭을 잡고서야 어찌 매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매라 할 수 없고 솔개라 해야 할 것인즉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겠다. 그러니 다 그만두고 저 불쌍한 과부 닭값이나 물어주도록 해라. 뭐 한치 빈틈이나 있나요? 매 사냥꾼이 제 입으로 말한 걸 딱 갖다 대고 판결을 내리는데 무슨 빈틈이 있어요. 매 사냥꾼은 입도 뻥긋 못하고 닭값만 물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난한 과부는 참말로 은인을 만난 셈 아닌가요? 고맙긴 말로 다 못할 만큼 고마운데 공가품을 하려니 뭐 쥐뿔이나 있어야죠. 그래 생각다 못해 남의 집에서 수수 좀 얻어다 찧어가지고 수수떡을 만들어 그놈을 함지에 담아 이고 원님한테 갔습니다. 사또, 명철하신 판결 덕분에 큰 탈을 면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수수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맛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함지에 가득 든 수수떡 중에서 딱 한 개를 꺼내 우물우물 맛을 보더니 그거 참 푸짐하게 크고 맛난 떡이로다. 나는 이만하면 배부르게 먹었으니 남은 것은 저기 줄지어 서 있는 아전들한테나 나누어 주게. 그리고 이건 떡값일세. 이러면서 돈닷 푼을 턱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황송하여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부득부득 돈닷 푼을 건네주었습니다. 과부는 마지못해 돈을 받고 남은 떡은 원님 말대로 아전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 함지를 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떠난 다음에 원님이 아전들을 불러놓고 묻기를 이방
자네는 수수떡을 몇 개나 얻어먹었는고? 예, 연남은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방, 자네는? 10대께쯤 됩니다. 이렇게 육방관속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자네들 설마 그 가난한 과부의 떡을 공짜로 얻어먹을 요량은 아닐 테지. 내가 떡 1개에 다 푼냈으니 자네들은 못 내도 서푼씩은 내야 할 것 아닌가? 어서 떡값을 모아 과부에게 갖다 주도록 하게나.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명을 내리니 아전들이 뭐 할 말이 있나요? 평소에 백성들한테서 공것 얻어먹는데 이골이 나서 그까짓 수수떡 몇 개 얻어먹고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원님 말이 한치 어긋남이 없는데야 뭘 어쩌겠어요. 모두들 주섬주섬 돈을 모아 사령을 시켜 과부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 돈으로 손바닥만 한 밭이라도 사서 농사지어 잘 살라. 이렇게 원님 정가를 함께 보내니 과부는 감격해서 원님 말대로 손바닥만 한 밭 한 떼기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만 한 밭이 열맞이게 논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수수께끼를 푼 주막집 딸. 옛날 외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이 수수께끼를 2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수수께끼인고 하니 하나는 글이요 다른 하나는 그림인데 그게 참 묘했습니다. 글은 죽은 나무의 꽃은 20송이요 열매는 100개라는 것이고 그림은 비둘기를 데리고 꽃 앞에 선 놓인 뒤에 개가 따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는 게죠.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을 불러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당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말이죠. 날고 긴다는 선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비들이 조선팔도에 흩어져 다니면서 수수께끼를 풀 인재를 찾기로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서는 꼭 급한 일이 생겨야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비가 인재를 찾으러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다가 하루는 점심참에 길가 주막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리심도 하고 허기도 면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어른은 없고 그저 10살이 될까 말까 한 계집아이가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청해 먹을 수 있겠느냐?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집아이가 부엌에 가서 점심상을 차려오기에 한 상 달게 먹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손님 셋이 와서 또 점심을 청해 먹고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에 불인 거를 담고 재를 덮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화로에 재를 헤치고 불을 당겨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 주모가 장을 봐왔습니다. 예, 그동안 손님 들었니? 예, 아까 손님 3분이 점심 드시고 갔습니다. 산중 손님 1분, 평지 사는 손님 1분, 서울 손님 1분이 다녀갔습니다. 손님 1분은 아직 쉬고 계시고요. 아직 쉬고 있는 손님은 자기를 가리키는 건데 아까 다녀간 손님을 산중 손님 어쩌고 하는 걸 보니 참 신기하였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갔습니다. 어디에 산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걸 어찌 아느냐 말이에요. 하도 신통해서 딸아이를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예, 아가야. 아까 왔다 간 손님들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예, 담배 피우시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떻게? 첫째 손님은 담뱃불을 당기실 때 화롯불을 험하게 헤쳐놓고 재를 다시 모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흔한 곳에 살지 않고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산중에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듯하거든요. 둘째 손님은? 둘째 손님은 화롯불을 모아 다독다독 두드렸지요. 그걸 보면 나무가 귀한 곳에 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지 마을에는 나무가 귀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럴듯하였습니다. 옳거니. 그럼 셋째 손님은? 셋째 손님은 화롯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점잖게 살짝 헤치고 불을 당겼습니다. 서울 손님들이 다들 그러지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끄덕 감탄을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사는지 알겠느냐?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선비인 줄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선비가 조선팔도 돌아다니느라고 차림새는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비록 차림이 남루하나 소매 끝에 먹물때가 묻은 것을 보면 압니다. 선비가 무릎을 탁 치고 아주 크게 감탄했습니다. 뭐 인재가 따로 있나요? 이만하면 인재라 할 만하죠. 이만한 아이라면 혹 수수께끼를 풀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글과 그림을 꺼내 턱 펴놓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것 좀 받아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아이가 가만히 그를 들여다보더니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곶감입니다. 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지 뭐예요. 죽은 나무의 꽃은 20송이여 열매는 100개라. 곶감은 꼬치에 꿰어 말리니 곧 죽은 나무에 열린 열매요. 곶감 10개를 한 줄로 꿰면 앞뒤에 꽃무늬를 하나씩 새겨 넣으니 10줄이면 꽃이 20송이 아닌가. 곶감 10줄이면 열매가 100개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81살 노인이 새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군요. 하였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비둘기는 구구하고 오니까 구구는 80일, 81살인 걸 알겠습니다. 뒤에 개가 따르는 걸 보니 노인이 혀를 찼음을 알겠습니다. 개는 혀를 끌끌 차서 부르지 않습니까? 혀를 찬다 함은 곧 한탄하는 것인데 꽃을 보고 한탄했으니 새봄에 다시 피는 꽃을 보고 한탄한 것입니다. 꽃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하는 뜻이니 그림 속의 노인이 아내를 여의었음을 알겠습니다. 이래서 수수께끼를 다 풀었습니다. 이 선비가 좋아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라에 고하니 나라에서는 수수께끼 답을 적어 일본 사신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답을 턱받아보고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칠 수 없다. 하고 본래 조선을 치려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더 일본에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보내온 걸 못 맞춰서 외란이 일어났답니다. 때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주막을 찾아가니까 주막이고 사람이고 온데간데 없더라지 뭐예요. 수수께끼를 못 풀자 일본이 얕잡아 보고 쳐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원인지 껍데기인지 요새도 그 비슷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벼슬아치 행차가 백성들한테는 무척 귀찮은 짐이 되었습니다. 신관 사또가 새로 갈려오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신관을 맞이하는 인사치레인데 그런 일을 백성들이 즐겨서 했겠나요? 관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원이 새로 갈려오게 돼서 그 고을 백성들이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5,6월이었습니다. 5,6월이면 한창 바쁜 농사철이었습니다. 한나절 해가 아쉬운 때인데 이때 신관이 갈려온다고 불려나가 길을 닦자니 그 뭐 기분이 좋을 리 있나요? 모두들 투덜투덜하면서 길을 닦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서 기웃기웃하더니 여보시오들, 무슨 일로 길을 닦소? 하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언짢은 판국에 그러니 좋은 대답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냉큼 그 말을 받아 이 고을의 원인지 껍데기인지가 새로 갈려온다고 이런다오. 원인지 껍데기인지 원 오려거든 동지섣달 한가할 때 나오지. 왜 하필이면 이 바쁜데 온담 원인지 껍데기인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제 모가지 치는 말이었습니다. 물은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로 그 고을에 새로 갈려오는 원이었습니다. 원이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고 고을 사정을 살피노라고 하인 하나 데리고 와서 기웃거리는 중이란 말이죠. 그 원의 코앞에서 원인지 껍데기인지 해놨으니 이제 모가지가 달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연신 원인지 껍데기인지 하면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러는 걸 듣고 하인이 원에게 가만히 귀옛말로 사또, 저런 놈의 입을 찢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걸 이 백성이 들었습니다. 귀가 밝아서 귀옛말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거 일을 저질러도 보통으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태 원인지 껍데기인지 하며 욕을 해댄 원이 바로 코앞에 서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고을 원이라면 백성들한테야 하늘 같은 벼슬아치 아닌가요? 원 밑에서 일하는 아전이나 사령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게 힘없는 백성인데 하물며 지엄한 묵민관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이 사람이 그만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번개같이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설이 맞은 호박잎 따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서 원한테 보아하니 과객인지 껍데기인지 가소만 잘 곳이 없거든 우리 집에나 갑시다. 우리 집인지 껍데기인지. 했습니다. 그것도 원의 코앞에 낯을 바짝 들이대고 그랬습니다. 원이 들어보니 갈수록 태산이지만 자기가 해진 옷과 부서진 갓을 해가지고 나설 적에는 신분을 감추노라고 그런 건데 갑자기 이놈, 내가 원인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정쩡하게
그래, 당신 집은 어디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인지 껍데기인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삽작이 너덜너덜한 움막집이었습니다. 손님 치를 만한 집으로 배지는 않는데. 잠자리야 오죽하겠소만. 먹을 것인지 껍데기인지는 남아둘 거요. 먹을 것인지 껍데기인지. 왜 그렇소? 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제사인지 껍데기인지를 지낸다오. 우리 아버지인지 껍데기인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만하면 먹을 거야 많지 않겠소. 이쯤 되니 원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 자기 아버지더러 아버지인지 껍데기인지 하고 욕을 해대는 놈한테 더 뭘 말하겠어요. 아하, 저놈은 본래 말버릇이 저렇게 고약한 놈이로구나. 일부러 나를 두고 욕을 한 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무엇 있겠나.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하고 잘 살았답니다. 양반집에 장가들기.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 집안이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이렇다 할 뼈다귀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남의 땅이나 부쳐먹고 사는 상민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네 집 이웃에 아주 번듯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 깨나 하고 땅마직이나 조이 가진 집이니까 번듯하기는 번듯하였습니다. 그쯤 되니 콧대는 좀 높은가요? 이웃에 사는 농사꾼 보기를 뭐 제 집 개나 닭 보듯 한단 말이거든요. 이런 형편인데 이 총각의 나이 20이 넘어서 장가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반집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게 지고 양반집 앞을 다니다 보면 담 너머로 그 집 딸이 보일 게 아닌가요?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노라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곱고 참한 교수여서 아, 이놈이 그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하니까 딸도 그러는 걸 알고 서로 말은 못 건넸으되 은근히 눈치가 다르죠. 그 집 딸도 마음속으로는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지만은 허우대 훤칠하고 씩씩해 보이는 게 저만한 총각이면 신랑감으로도 어떠랴 했던 게죠.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체가 다르고 살림이 다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밤낮 끙끙 앓다가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럴 게 아니라 말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하루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저 양반네 집에 참한 기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래, 있지. 가서 우리 집하고 사돈하자고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은 번듯한 부자요, 양반댁이고 우리는 농사짓는 무지렁이 집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하늘에서 천도를 땄으면 땄지 그건 안 될 게다. 그래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소리. 그런 말 꺼냈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 말 했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부득부득 졸라대니 어머니가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아들이 저리 바라는 걸 까짓것 원이나 들어주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싶어서 그 길로 양반 지배를 턱갔습니다. 문간에 들어서니 벌써 주눅이 팍 드는데 미리 작정을 하고 온 일이니 물러설 수도 없고 해서 그 집 마나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뒷집 안하기 아닌가?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우리 아들놈이 이댁 따님께 장가들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의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얘들아,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못 내도록 입에다 똥을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똥바가지로 똥을 퍼다가 입에 쳐넣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런 몹쓸 수모를 겪고 할 일 없이 털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찌 됐나요? 아이고 얘야, 말도 마라.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똥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 아,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분하거든요.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할 일이지. 남의 입에다 더러운 똥을 쳐넣는 건 무슨 신보냐 이 말이에요. 옛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총각이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짜고짜 대감을 뵙자고 했습니다. 너는 뒷집 총각 녀석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염치 없지만 이댁 따님을 저한테로 시집 보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매우 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거든요.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저쪽에서 권세만 믿고 우격다짐으로 나올 적에는 갖다 들이댈 것이 꾀밖에 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튿날 이놈의 총각이 산에 가서 솔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솔개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놈의 발에다가 초롱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달도 없이 캄캄한데 이때 총각이 솔개에다 매단 초롱에 불을 붙여서 슬그머니 양반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양반집의 불이 다 꺼지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그만 목청을 있는 대로 빼어서 벼락같이 호령을 하였습니다. 아무개 양반은 듣거라. 양반 내외가 자다 말고 호령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으라. 양반 내외가 놀라 엉거주춤 마당에 나와보니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소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들렸습니다. 혼이 반쯤 달아났는데 호령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희 집딸과 뒷집 총각을 배필로 맺어놓았건만 너희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차 사돈 될 사람의 입에 똥을 쳐놓고 장차 사위 될 사람한테 몽둥이질을 하니 그런 고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날 줄 알았더냐? 천둥같이 호령을 하니 반쯤 남아있던 혼까지 다 달아났습니다. 양반 내외가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옥황상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줍시오. 그러면 뒷집과 사돈을 맺을 터이냐? 상제님 명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내일로 당장 시행하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뉘우치고 내 명을 받더니 이만 용서하고 가겠다. 그러나 만일 명을 어길 때는 너희 집이 폭삭 망할 터이니 그리할라. 그럼 이만 간다. 하고 나서 솔개를 가만히 놓아주니 솔개가 하늘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솔개 발에다 초롱을 매달아 놨으니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솔개란 놈을 딱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니까 그 뭐 오죽 잘 올라갈까요. 땅에서 올려다보면 불이 환한 게 하늘로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저건 영락없는 옥황상제님이로구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제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안 속을 수가 없죠. 그날 밤에는 곱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양반 내외가 헐레벌떡 총각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아무개 안에 있는가? 대감댁 내외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멋에 씌웠는지 자네 모자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하고 우리 사돈을 맺세나. 그럼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뱅이 총각이 양반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딸 12 남매를 낳고 더 낳으려다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배짱 좋은 형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배짱이 두둑하고 넉살이 좋아야 먹고 살지. 이것저것 재면 다 차리다가는 빌어먹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웬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낚아죽이 두꺼웠습니다. 둘 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30해가 넘도록 는 거라고는 배짱이여 넉살이었습니다. 그저 밤낮 궁리하는 것이 장가갈 궁리거든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가 갈까? 아우가 가려나? 아, 나이 많은 형님이 먼저지요. 형님이 가세요. 그래서 형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저마다 술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벌겠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 허풍이여 넉살이었습니다.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형이 그만 자빠져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꺼풀을 허옇게 뒤집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달려들어 형을 붙잡아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이 들게 해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죄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우.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우. 하니까 장인 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술이라는 말 몇 마디에 저렇게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당장 사위 삼자하고 바로 날을 받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 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합한주라고 있지 않아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합한주에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했습니다. 사모간대 쓴 신랑이 대례상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니 일났죠.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술만 보면 발작을 했는데 이제는 멀건 물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잘 먹었습니다. 본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놈이거든요. 장가 간 뒤로 술을 잘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을 수 있나요? 술 먹고도 잘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우가 들으니 어느 마을에서 웬 사람이 사위감을 구하는데 부자 사위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제법 살 만하지만은 저보다 더 큰 부자 사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랑이가 찢어지는 놈이지만 사위감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제 형더러 형님, 이제는 내 차례요. 하고는 지게를 턱 걸머지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고만고만한 회초리만 한 짐 해다가 짊어지고 사위감 구한다는 집 앞에 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주인이 나와서 보고는 아, 자네는 그 회초리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해가나? 하고 물을 게 아니겠어요. 뗄나무도 아니고 회초리만 잔뜩 해놨으니 말이에요. 아,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안 가르쳐주면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대체 못에 쓰려고 그러나? 그제야 마지못해 가르쳐주는데 이거 다 쇠꽃도레로 쓸 겁니다. 하거든요. 쇠꽃두레로 쓸 것이면 고만고만한 회초리 하나면 족할 것을 한 짐씩이나 지고 가면서 그걸 다 쓸 거라니 이상하잖아요. 쇠꽃두레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이거 가지고 모자라면 한 짐 더 해가야죠.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소를 저렇게나 많이 먹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그게 장가 미천인데 쇠꽃두레를 수도 없이 해갈 만큼 소가 많으면 뭐 그만한 부자가 없는 거죠. 당장 욕심이 생겨서 사위 삼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받고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를 다 치르고 보니 이건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알거지거든요. 장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나서 아, 자네는 소가 그리 많다더니 한 마리도 없잖나. 하니 내가 언제 소가 많다고 했나요? 다 쇠꽃도레로 쓸 거라고 했지요. 앞으로 소를 많이 사면 쇠꽃도레가 많이 쓸 테니 미리 장만해 놓은 거지요. 하고 말죠. 아, 장인이 제 꾀에 제가 쏘갔으니 누굴 탓하겠나요? 한 번 본 사위를 도로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정승사위가 된 총각.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커가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활만 쏘았습니다.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20살이 되도록 그 짓만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쌀이나무로 활대를 만들고 삼껍질로 시위를 만들고 겨릅대로 살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것이 차차 나이를 먹어 힘이 생기니까 참대로 활대를 만들고 명주타래로 시위를 만들고 쇠로 활촉을 만들어서 밤낮 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이 되도록 배운 거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글이라고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그놈을 어디다 쓰겠나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역정을 내어 에이, 이놈!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당장 나가거라. 나가서 정승사위나 되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도 마라. 하고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정승사위나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꼴을 봐서는 정승사위 아니라 정승내 종노릇도 못할 것 같으니 정신이나 차리거든 돌아오라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이 있겠나요? 그런데 이놈은 그 말을 곧이 듣고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 말대로 정승사위가 되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정승 사위가 되러 가는 거죠. 한참 가다가 보니 산길을 가게 됐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시르릉 시르릉 이랬습니다. 세상에 시르릉 시르릉 하고 우는 새도 다 있더란 말이죠. 그걸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활 쏘는 놈이니까 길 떠날 때 다른 건 안 가지고 와도 활은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활을 쏘아서 시르릉 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떼놓을 때마다 제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걸음에 맞춰 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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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대체 왜 이러나 하고 온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저고리 섭에 그놈의 시르릉새 깃털이 하나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떼어내니까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서 활대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비쭉비쭉 하고 울면서 날아가더랍니다. 비쭉비쭉 하고 우는 새도 다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놈도 활을 쏘아 잡았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비쭉비쭉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쭉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라뿡 한라뿡 하고 날아가기에 그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또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한라뽕 한라뽕 하겠죠. 그것도 깃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한라뽕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시르릉새 깃털, 비쭉새 깃털, 한라뽕새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다 갔으니 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놈이 정승 집에 턱 들어가서 시골에서 쓸만한 놈이 왔다고 어서 대감께 여쭈어라 하고 제법 하인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보니까 모 행색도 꾀죄죄한 떡거머리가 하나 와서 큰 소리를 치거든요. 시답자는 놈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활을 딱 겨누어서 하인들 중 힘께나 쓰는 걸로 보이는 놈의 상투 끝을 화살로 꿰버렸습니다.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서 상투를 꿰니까 질겁을 할 것 아니겠어요. 하인들이 다들 슬슬 꽁무니를 빼니까 이놈이 활개를 치며 들어갔습니다. 정승이 내다보니까 시골 놈이 하나 왔는데 활솜씨는 그만하면 쓸만하겠거든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갈 데 없는 떠돌이온데 대감댁에서 머슴이라도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잘하느냐? 다른 재주는 없으나 활은 그런 대로 쏩니다. 그래서 정승이 제 집에 두고 마당이나 쓸게 했습니다. 이놈이 그때부터 정승 집 머슴이 되어서 마당이나 쓸다가 가끔 정승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가서 활이나 쏘며 지냈습니다. 정승 집 머슴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승 사위 될 일만 남았는데 머슴 되기야 쉽지만은 사위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망나니요. 상대는 서슬이 퍼런 정승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이나 부지런히 쓸면서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놈이 옳다구나 하고 가마꾼 하나를 슬슬 구슬려서 제가 가마를 맸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다가 쉴 참에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깃털 3개를 정승 딸 저고리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승 딸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비쭉 한라뿡 하고 새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시르릉 비쭉 한라뿡 시르릉 비쭉 한라뿡 하니 참 야단이 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모두 우스워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판이었습니다. 정승딸은 그만 얼굴이 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딱 들어 누워서 당최 한 걸음도 못 움직였습니다. 얌전한 정승댁 따님이 행차를 할 때마다 시르릉 비쭉 한라뿡 시르릉 비쭉 한라뿡 이러고 다닌 데서야 말이 되나요? 이거 참 일이 이쯤 되니까 정승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을 다 불러다가 약을 쓰고 침을 놓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느라고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차도가 있을 리 있나요? 제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도 다 두 손 들고 내빼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몸이 다는 건 정승이죠. 하다 안 되니까 누구든지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방을 내다 걸었습니다. 총각놈이 그때를 기다려 정승을 뵙고는 하는 말이 대감마님, 요새 무슨 일로 그리 상심하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놈, 너는 알 일이 아니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승이 들어보니 아, 지경이니만큼 머슴 놈이라고 괄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낮아빠지는 판국에 머슴놈이 큰 소리를 치고 나서니 안 맡길 도리가 있나요? 어디 한번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고치지 않고 다짐을 받아놓기를.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면 약속대로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하거든요. 명색 정승인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느냐? 어서 고치기나 해라. 그 대신 못 고치면 혼찌검이 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 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피고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한라봉새 깃털 하나만 슬쩍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지 뭐예요. 전에는 시르릉 빗쭉 한라뿡 하던 것이 이제는 시르릉 빗쭉 소리만 났습니다. 시르릉 빗쭉 시르릉 빗쭉 하니까 이만해도 한 가지는 줄어들었으니 그게 어디예요? 정승 집 식구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대접을 잘해서 나머지 둘도 고쳐놔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러면서 대접이 극진하였습니다.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빗죽새 깃털을 슬쩍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두 가지가 줄어서 시르릉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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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접이 더 극진해지고 어서 빨리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성화였습니다. 이놈이 며칠 더 뜸을 들이다가 시르릉 새 깃털도 마저 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병을 다 고쳐놨으니 약속대로 장가를 들여줘야지 별수가 있나요. 안 그래도 정승 딸이 걸음을 걸으면 시르릉 빗쭉 한라뿡 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다 퍼져서 번듯한 사위 보기는 글러먹은 판국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 뭐예요. 시골뜨기 무지렁이거나 말거나 사지 멀쩡하고 좋은 재주 가진 놈 사위 삼는 게 그나마 잘된 일이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 사위가 돼서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저는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내쫓고 나서 이놈이 어디 가서 죽지나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정승 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사이에 철이 들어서 농사도 잘 짓고 글도 배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면서 잘 살았더랍니다. 눈뜬 사람을 속인 장님. 옛날에 눈먼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눈 멀었다고 괄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대로 골려먹었습니다. 두 집 논이 서로 딱 붙어 있어서 도랑 하나로 두 집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물골을 막아버리면 다른 쪽 논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이 당최 눈먼 사람네 논에 물을 안 줬습니다. 장님이 애써 제 논에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눈뜬 사람이 가만히 물골을 싹 막고 제 논에 물을 끌어댔습니다. 그 모 장님이란 게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하는 판인데 천신만고로 물을 대놓으면 빼내가고 이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님네 집에 놀러오는 척하고 와서 갈 때는 꼭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씩 집어가는 거였습니다. 괭이도 집어가고 낫도 집어가고 부엌세간에다 곡식 자루까지 슬슬 집어가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가면 꼭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눈으로 봐야 잡든지 말든지 하지 당최 안 뵈니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이렇게 내리 몇 해를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의 버릇을 고쳐줄고 가만히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하다가 묘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종이 한 장을 아무것도 안 쓴 하얀 종이를 구해다가 그걸 다른 종이로 싸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싸서 노끈으로 가로세로 묶고 그걸 또 다른 종이로 싸서 묶었습니다. 그렇게 싸서 묶고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20겹이고 30겹이고 싸서 묶어서는 그걸 또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보자기로 싸서 묶고 또 싸서 묶고 이렇게 20겹이고 30겹이고 싸 묶어 놓으니 이불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또 새끼줄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사방팔방 묶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보물 보따리였습니다. 이래놓고 눈 뜬 사람네 집에를 턱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집에 있는가? 눈먼 사람이 무슨 일로 얘까지 왔나?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 받으러 왔네. 눈 뜬 사람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언제 자네 돈을 빌렸어? 자네가 돈 100냥이나 빌려 쓰고 증서까지 만들어줬자는가? 이거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물꼬를 맞고 세간 훔친 일은 있어도 돈 빌린 적은 없는데 아닌 밤중에 흉두깨 격으로 증서까지 들먹이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서로 빌려갔네 아니네 하다가 그러면 송사를 하러 가세. 누구 말이 옳은지. 하고 그 고을 원님한테 갔습니다. 갈 때 장님은 그 종이 한 장 싼 것, 그 이불 보따리만 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원님한테 턱 가서 사또, 이 사람이 내 돈 100냥을 빌려 쓰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 합니다. 했습니다. 눈 뜬 사람은 가만히 있겠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길길이 뛸 것 아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증서까지 있으니 잘 살펴주십시오. 하고 보따리를 턱 내놨습니다. 원님이 그놈의 보따리를 푸는데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새끼줄 다 풀고 나면 보자기요. 보자기 끄르고 나면 또 보자길세. 한꺼풀 벗기면 또 한꺼풀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그놈의 걸 다 벗기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다 벗기고 보니 달랑 빈 종이 한 장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안 쓴 백지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장님이 그만 땅바닥에 엎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엉엉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저 사람이 이 증서를 줄 때 돈 100냥 빌린 것 다 적고 도장까지 벌겋게 찍었다고 하더니 백지를 줄 줄이야.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누군들 장님이 불어 그런다고 믿겠나 말이에요. 증서가 얼마나 중했으면 종이에 싸고 보자기에 싸고 신주단지 모시듯 20겹이고 30겹이고 싸두었겠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야 증서를 받을 리 없고 증서를 받았으니 저리 중하게 간수를 해뒀죠.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저 눈뜬 사람이 장님을 속인 게 틀림없다 싶었습니다. 냅다 눈뜬 사람한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고얀 놈! 어디 속일 데가 없어 앞 못 보는 사람을 속였더냐? 당장 장님에게 돈을 갚되 이자까지 쳐서 150냥을 갚으렸다. 노안 앞으로는 2번 다시 불쌍한 사람을 속이지 마라. 원님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억울해도 할 수 없죠. 게다가 제가 저질러 놓은 잘못도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님의 꾀에 원님도 속고 눈뜬 사람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뜬 사람이 생돈 150냥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장님이 눈뜬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네가 그동안 몰래 가져간 물건이나 되돌려주고 우리 논에 물고만 가만히 놔둔다면 내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줌세. 그러니 딴 말 말게. 이러더래요. 눈뜬 사람이야 그 말이 그저 감지덕지죠. 그래서 잃은 물건 도로 찾고 농사도 잘 짓고 눈뜬 사람 버릇도 고쳐서 잘 살았답니다. 엉터리 풍수 노릇. 옛날 어느 곳에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봄이 돼서 양식은 똑 떨어지고 먹고 살 일이 아득한데 마침 저희 친척 되는 이가 멀자는 고을의 원님으로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찾아가서 염치 따지지 말고 사정 이야기를 하여 돈푼이나 얻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려야 노자 한 푼이 있어야죠.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원. 그래서 후유후유 한숨이나 쉬고 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꼼을 나기는 나야 할 텐데 양식이 없어 큰일 아니요?
멀자는 고을에 당숙이 원으로 도임을 했다 하니 거기 가서 돈푼이든 양식이든 좀 얻어오려는데 노자가 없어 그러. 했더니 아내도 귀가 솔깃했는지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옷가지하고 폐물을 팔아 노자를 장만해주면서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옷이며 폐물 따위를 몽땅 팔아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걸어서 당숙이 고을살이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저희 당숙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객방에 앉았는데 당최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갖다 맡긴 적도 없는 돈을 달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당숙이 사정을 눈치채고 돈꾸러미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얼마 쥐어주면 좋으련만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치고 앉았어도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날만 가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 뒤에 슬그머니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가봐. 하고 말았습니다. 쓰다 달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올 때도 빈손으로 왔더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군요. 했습니다. 제발 좀 알아차리고 보리쌀 몇 말 값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당숙이 눈치를 알았는지 참, 내 정신 좀 보게. 너 주려고 벌써부터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군.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동괴나 쌀바리가 큼직한 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잔뜩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섬주섬 괴를 열고 뭘 꺼내주는 걸 보니까 아, 그게 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달랑 지남쇠 하나였습니다. 그 외 풍수들이 차고 다니는 쇠 있지 않아요. 그걸 주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해요? 그거나마 받아 가지고 오는 수밖에요.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걸음이 잘 걸려요.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옷가지까지 팔아서 찾아올 적에는 굶느니 먹느니 하는 식구들 봄이나 날수가 생기겠지 했는데 봄 날수는 고사하고 노자까지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판이니 걸음이 잘 걸릴 리가 있나요? 그냥 터덜터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침 제법 큰 동네가 하나 있기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려고 말이에요. 대문 앞에서 막주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손님 그 집엘랑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요.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 그 집 맏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오. 그래서 부정하다고 아이와 어머니를 다 죽일 작정인데 내일이 바로 두 사람이 죽는 날이오.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몹쓸 일이죠. 아, 첫 아이를 7달 만에도 낳고 8달 만에도 낳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는 게 다 뭐예요? 응?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죽인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되먹지 않게 가문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것만 따지고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하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애매한 목숨 둘을 살리긴 살려야 할 텐데 제 형편에 무슨 수로 살리느냐 말이에요. 국리국리 끝에 좋은 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당숙한테 얻은 쇠를 꺼내 허리춤에 턱 차고 대문간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자고 여쭈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인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댁에 험한 일이 있어 과객을 모실 형편이 못되니 딴 데나 가보시오. 아, 이댁 조상 산소일로 기니 주인께 여쭐 일이 있으니 가서 아뢰어라. 하인이 가서 그대로 고하니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뼈다귀 찾고 가문 찾는 사람들일수록 조상 산소가 어쩌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게 뭐 참말로 조상 위에서 그럴까요? 조상 산소 덕에 부자 되고 벼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집 주인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선대 산소 일로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하오만. 그렇소이다.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댁에 괴이적은 기운이 있어 산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풍수를 알긴 뭘 알아요. 1등 풍수 행세를 해야 주인의 귀가 솔깃해질 테니까 그랬죠. 아니나 달라 그 말을 듣고 주인 낯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둥이가 나서 험한 꼴을 볼 판인데 괴이적은 기운이 있다 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소에 가봅시다. 그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앞세우고 산소에 갔습니다. 풍수가 산소 자리 보러 간다 하니 온 동네 친척들도 다 모였습니다. 산이 하얗게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조상 산소가 한 군데에 쭉 모여 있더랍니다. 쇠를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법 아는 체하고서는 이것 참 묘한데 산소를 썼소이다. 이곳에 산소를 쓰고 칠삭둥이를 낳을 것 같으면 3대 영의정을 할 것이나 만약 사람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래 놓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맏며느리가 칠삭둥이를 낳긴 낳았는데 오늘 사람 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칠삭둥이 낳고 그대로 두면 3대 영의정이 난다 하고 사람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라 하니 더 볼 게 뭐 있어요. 익히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맏며느리한테 사죄하고 아이와 어머니 떠받들기를 조상 받들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그 집에서 며칠 대접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 얼굴이 달덩이 같더랍니다. 굽느니 먹느니 하느라고 누렇게 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며칠 전에 돈 한 바리, 쌀 한 바리가 와서 온 식구가 잘 먹고 있어. 당신이 당숙께 얻어보낸 게 아니오? 하거든요. 죽다가 살아난 그 집 맏며느리가 은혜를 갚는다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봄을 잘 났습니다. 쇠 하나로 사람 목숨 둘을 구하고 돈과 양식까지 얻었으니 일이 좀 잘 되었나요? 그나저나 당숙되는 이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쇠를 줘 보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명관이 없죠. 헛만건 찾기. 정수동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능청이야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정수동한테 얽힌 이야기야 세고 셌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하죠. 정수동이 한 번은 이웃 마을 대감댁 잔치에 갔던 모양이에요.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댁이니 잔치판도 크게 벌어졌을 게 아니겠어요. 멀고 가까운 데서 손님이 구름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잘 놀았습니다. 정수동도 그 틈에 끼어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골아떨어져 잤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집에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 대감도 손님들하고 섞여서 그냥 잤습니다. 주인 대감하고 손님 몇몇이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주인 대감이 턱 일어나 보니 머리가 맨머리였습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너무 취해서 망건이고 모고마고 벗어놓고 잤구나 싶어서 얼른 망건을 찾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망건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행세하는 양반이야 의관이 체면이잖아요. 간망건 없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망건을 찾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상노를 부른다, 청지기를 족친다, 머슴을 닥달한다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내 망건을 찾아보아라. 필시 간밤에 어디 흘린 것 같으니 샅샅이 뒤져봐. 주인 대감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집안 하인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와 망건을 찾느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수동은 남의 일, 나 몰라라 하고 천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 안을 이 잡듯이 뒤지다가 마침내 망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망건이 하나 있습니다요. 머슴 한 놈이 망건을 들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다른 하인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슬금슬금 망건 구경이나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건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한 데다가 때가 반질반질하게 낀 것이 아무래도 대감 망건 같지가 않거든요. 대감 망건이야 번듯한 새 것이지 그렇게 달아빠진 헝거실 리 있나요? 아니, 이게 누구 망건이야? 뭐 이런 험한 망건이 다 있어. 하인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정수동이 그걸 보고는 옳지, 내 망건이 거기 있었구나. 어서 이리 다오. 하거든요. 모두들 놀라서 정수동을 쳐다보니 아, 정수동 머리에는 망건이 하나 달랑 올라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망건을 쓰고 앉아서 또 망건을 찾거든요. 아니 그럼 새님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하인들이 이상해서 물으니까 이건 말인가? 이건 이 댁대감 망건일세. 하면서 제 머리에 쓰고 있던 망건을 벗어놓지 뭐예요. 하인들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망건을 쓰고 앉아서 그걸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하인들이 아니 그래 우리가 그 망건을 찾느라고 그리 애를 쓰는 걸 보고서도 모른 체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했더니 대감 망건이었으니 그리 애써 찾았지. 내 망건이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주었겠나? 하더랍니다. 정수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망건이 없어졌는데 남의 집에서 망건을 찾는다고 법석을 떨 수 없어서 그런 꾀를 냈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망건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겠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셈이 바로 맞아떨어진 거죠. 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 지금은 대동강이 평양을 탁가로질러 흐르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렇지를 않았답니다. 평양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에 대동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물을 길어다 먹어도 20리 떨어진 대동강 물을 길어다 먹고 빨래를 해도 20리 떨어진 대동강 물에서 빨래를 해야 했으니 그 고생이 어디 보통 고생인가요? 이때 평양에 물장수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대동강이 워낙 머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 쓰지 않고 물장수한테서 사다가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대동강 물을 길어다 파는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종일 물을 길어 팔고 돈을 몇 푼 벌어 그 돈으로 저녁거리나 사가려고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 가보니 웬 사람이 큰 함지에 잉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팔려고 내놨더래요. 팔뚝만한 잉어인데 이놈이 사람을 지그시 올려다보는 것이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란 말이죠. 어찌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거 참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오늘 저녁거리 못 사더라도 저것은 살려주고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잉어를 샀습니다.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는데 이걸 살려주려면 대동강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잉어를 물통에 담아 물지개를 지고서 대동강까지 20리를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행여 잉어가 죽을세라 불이 나게 달려가서 대동강 물에다 넣어줬습니다. 다행히 잉어는 살아서 펄떡펄떡 헤엄을 치며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강 언덕에 이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웬 초립동이가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잠깐 저를 따라오십시오. 따라갔더니 도로 물가로 가서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니까 놀라지 마시고 업히십시오. 저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세상 구경하러 나왔다가 낚시꾼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요. 아버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얼른 가서 모셔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서 업히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에 업혔더니 쏜살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눈도 뜨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환하게 빛이 나서 말짱 다 보이고 묻히나 매양가지더란 말이죠. 한참 들어가니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오는데 그게 용궁이었습니다. 12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휘황찬란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대청에 용왕이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은 화등잔 같아서 불이 철철 흐르고 머리에는 산호관을 썼습니다. 그런 용왕이 앉았다가 반갑게 맞으면서 대접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차린 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자개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올리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장수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대접을 받고 나니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고 나서니까 용왕이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으면 금은보화를 달라고 그랬겠지만은 그러지를 않고 다른 소원은 없고 지금 대동강이 평양에서 너무 먼 까닭에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대동강 물길을 돌려 평양 가까이 흐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무 날 아무 시에 큰 비를 내려 물길을 바꿀 것이니 평양 백성들에게 알려 모두 피하도록 하라. 이러거든요. 잘 알았다고 하고 올 때 업혔던 셋째 아들 등에 업혀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길로 평양 가명을 찾아가서 아무 날 아무 시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사람들을 모두 피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 감사고 육방관 속이고 가네 누가 그 말을 믿어야 말이죠. 다들 정신 나간 놈이 미친 소리를 한다면서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장터고 마을이고 온데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소리를 쳐 알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피난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용왕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날이 되니까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면서 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강이 넘쳐오르면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비가 내리더니 날이 활짝 개는데 그제야 가만히 보니까 대동강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20리나 떨어진 곳을 흐르던 강이 평양 한복판으로 흐르더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 평양 사람들이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됐답니다. 그때 물장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살고 말을 안 듣고 피난 안 간 사람은 죄다 죽었다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 사는 사람들은 다 그때 물장수 말을 듣고 피난을 간 사람들 후손이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